공황장애 환자들의 특징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박이 급증하고 숨통이 생기고 숨이 가쁘고 어지러움증, 공간에 관련된 괴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오는 패닉의 형사 발생이 될 때 우린 그걸 공황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확 뛰어요. 갑자기 확 뛰어요. 이렇게.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패닉. 공황에 의한 패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교감신경 억제,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오스테오패시적으로 그리고 공황장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공황장애는 예전에는 흔하지 않았던 증상들이죠. 근데 요즘은 너무나 많죠. 굉장히 흔하고. 그런데 다들 이런 부분은 바깥으로 꺼내지 않아요. 공황장애 같은 부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들 지인들이나 사회생활하면서 만나시는 분들 중에 너무 흔하게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너무나 발달하는 현대 사회의 문명의 혜택도 받지만 그거에 따라서는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일상생활은 더 뻑뻑해지는 문제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위의 문제들, 각종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신경계, 특히 교감신경은 항상 항진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부교감신경은 일을 하지 않는, 억제되어 있는 상황에 노출이 되면서 신경계의 교란, 자율신경계 교란에 의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갑작스러운 불안 발작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심박이 급증하고 그 다음에 흉통이 생기고 숨이 가쁘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 공간에 관련된 괴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오는 패닉의 형상이 발생이 될 때 우린 그걸 공황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자율신경계 불균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테오패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신체적인 어떤 구조와 생리적인 문제들을 조율함으로써 특히 막 시스템을 이용해서, 경막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감신경은 억제하고 부교감신경은 오히려 활성화시켜줘서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긴장, 흥분, 스트레스 반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났다거나 급박한 상황, 평안하게 항상 거닐던 산책로에 어느 날 갑자기 호랑이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 이럴 때 우리 몸의 교감신경은 항진하게 되죠. 그래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땀을 발생시키고 자, 생명의 위급함을 느끼기 때문에 소화기관이나 이런 쪽의 제어는 일단 우선적이지 않기 때문에 도망가고 뭔가 심장박동을 올려서 빨리 이 자리를 회피하게 만드는 상황에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신장 위에 얹혀져 있는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콜티졸이라든가 아드레날린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안정, 이완, 회복 이런 데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근육들은 강하게 수축하고 있는 상태, 부교감신경은 이완될 수 있는 상태. 호흡으로 치면 교감신경은 흡기, 부교감신경은 호기. 그리고 호르몬도 교감신경에 의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따로 있고 부교감신경의 활성화에 의해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따로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면을 취할 때 나오는 멜라토닌이라든가 행복물질인 세라토닌 이런 것들은 부교감신경이 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교감신경에 관한 호르몬은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들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위장관에서 운동할 때도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적절하게 신호를 주고 받으면서 그거에 따라서 호르몬들이 분비돼서 우리의 위장관도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주로 이제 척추 쪽에서
흉추 쪽에서 이제 나오게 되고, 부교감 신경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개골 안쪽에서부터 경동맥을 통해서 나오는 대표적인 신경이 미주신경, 해서 내장기로 들어가고 횡격막 조절하게 되는 것들로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환자들의 특징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하게.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교감신경 억제,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활성화시켜 줄 것인가. 교감신경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부교감신경이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사인파로 그리면 교감신경이 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사인파가 그려져야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인파가 그려져야 되는 거죠.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건강할 때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부교감신경이 올라가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너무 과활성화된 교감신경을 억제하기 위해서 부교감신경이 이제 얘들을 끌어내리는 작용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고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밑에 부교감신경이. 아예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만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밑에서 부교감신경이 일을 안 하죠.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항상 이렇게 싹 떠 있으면서 교감신경에 의한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길 수 있는 것들이 근육의 수축, 그쵸? 그 다음에 긴장, 흥분 상태가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과도한 업무,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면 뭘까요? 소화는 잘 될까요? 소화 안 되죠. 감정 컨트롤 잘 될까요? 안 되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야 될 기능들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호흡의 문제, 호흡이 짧고 이런 부분들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어지러움증, 두통 이런 것들 당연히 다 생기죠.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항상 뭔가 갑갑한 생활로 계속 지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확 뛰어요. 갑자기 확 뛰어요. 이렇게.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패닉. 공황에 의한 패닉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황에 의한 패닉이 왔을 때 우리 몸에 생기는 증상들이에요. 심장박동이 팍 증가합니다. 그리고 흉부 쪽의 통증, 바로 오면서 불쾌감들, 말로 표현할 못할 불쾌감들, 그 다음에 질식감, 곧 호흡이 멈춰서 죽을 것 같은 질식감과 함께 뭐가 올까요? 두려움이 옵니다. 그 다음에 뭘 하게 될까요? 과호흡을 하게 돼요. 특히 뭐에 의해 흡기를 과하게 마시려고 하는. 자, 아까 흡기는 뭐라고 그랬죠? 교감신경이라고 그랬죠?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도 그렇겠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고자 내 몸에서 내가 호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빨아들이는 행위를 통해서, 과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교감신경이 더 항진되게 만드는. 패닉의 상태에서는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식은땀의 분비, 그리고 울렁거림, 구토, 그리고 소화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막 경련, 현기증, 어지러움, 비현실감, 공간과의 괴리, 공간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나와서 완전히 각자 표현하는 부분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인증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고, 결국엔 그런 패닉이 한번 왔을 때 그게 우리 뇌에 저장이 돼요. 트라우마로. 그러면서 뭐로? 죽음의 공포, 두려움으로 저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 노출이 되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잦아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10분일 수도 있고 누구는 1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는 수초일 수도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이런 공황들이 패닉 형태로 찾아오게 된다라는 거죠.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만성적으로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냐. 처음에 패닉이 찾아왔을 때 평상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와 두려움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너무 당혹스럽죠. 두렵고. 이게 뭐지? 라고 했다가
좀 안정되는 것 같다가 또 주기적으로 한 번씩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금슬금. 벌써 올 때 신호가 나는 알아요. 그럼 뭐가 그 순간 또 뭐가 올까요? 두려움, 공포가 또 확 밀려오면서 그때부터 발작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하게 돼요. 네. 너무나 힘들죠. 이 상황이. 괴롭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알게 돼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아, 이것 때문에 죽거나 그러진 않는구나. 근데 너무 그 순간에 처음에는 너무 괴롭고 두려우니까 이제 당혹스러우니까 대처 방법도 모르고 막 패닉이 오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나름 적응을 하는 시기가 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만성적인 상태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수면 장애. 그 전부터 수면 장애는 있으셨을 거예요. 수면이라는 건 뭐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뭐가 활성화되어 우리는 잠을 잘 수 있어요. 부교감신경에서 멜라토닌이 생성이 돼요. 광주계에 관련된 호르몬이 해가 떨어지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와서 수면에 들게 되고 수면에 들어서 새벽으로 가면 갈수록 내 몸의 당 수치가 떨어질 때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신에서 뭐가 나와요? 콜티졸이라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교감신경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딱 뜨면 아침이 되면 콜티졸이 쫙 나와서 나를 각성시키면서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면장애, 이런 상황에서 수면장애에 걸리면 해가 떨어져도 멜라토닌이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교감신경에 의한 콜티졸이 항상 내 몸을 각성시키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죠. 잠이 들어도 수면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너무 피곤하죠. 너무너무 피곤한데 이걸 또 각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마셔요? 아침에 커피 한 잔은. 근데 이 커피의 카페인은 부신을 자극해서 콜티졸을 계속 지속적으로 분비하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하루에서 해가 떨어지고 뜰 때마다 콜티졸과 멜라토닌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에서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 사람은 잠도 잘 자고 아침에 눈도 잘 떠지고 피곤함도 덜 하겠지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너무 피곤한 거지, 아침에 나서. 그 피곤함을 잊고자 커피를 넣으면 적당량 놔야 될 콜티졸이 또 어떻게 돼요? 과하게 분비가 되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조율은 점차 자기 기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를 마셔도 아침에 눈 뜨자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각성이 돼서 정신이 차려졌을 때 11시 이후에 좀 드시는 게 좋고, 이미 이런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카페인 같은 음료 같은 음료들은 피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자세불균형이 당연히 옵니다. 자세불균형이라는 건 가만히 서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움직이고 기능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궁골격의 통증. 왜? 교감신경에서 근육은 항상 어떻게 해요? 수축하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는 거예요. 예. 그걸 우리는 뭐로 느낄 뿐이에요? 통증으로. 예. 그리고 무기력하고 피로하겠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두통, 어지럼증, 이명 등. 신경계한 이런 증상들. 그 다음에 소화장애. 자, 소화장애가 왜 일어날까요?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고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소화효소들이 자극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겠죠. 소화효소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영손십대염도 당연히 있습니다. 왜? 아까 그렇게 나오는 신경들이 미주신경이 나와서 어디로 연결이 될까요? 횡격막과 연결이 되고 횡격막의 수축 이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니까 영손 하부식도를 열고 닫게 하는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횡격막이란 말이죠. 횡격막이 자기 기능만큼 수축하고 이완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위에서 위산이 나와서 섞였던 음식물이 위로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역류하는 상황들. 그래서 역류시스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흉추를 봤더니 어떤 형태더라? 호만되어 있는 형태, 목은 앞으로 다 빠져 있는 형태.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게 되면 항문 쪽에 가려움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있고 또는 항문의 기능 떨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직장하고 에스모이드의 결장에 관련된 부분과 또 연관이 돼 있어서 변비, 설사, 복부 팽만 이런 것들 동시에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육경련, 그다음에 턱관절, 긴장,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장애, 우울증을 대부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불균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턱관절하고도 연관해서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배웠기 때문에. 턱관절의 긴장은 결국에는 우리 몸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턱관절의 긴장은 단순히 턱에서 소리가 좀 나고 약간
뭐 움직이기 좀 불편하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 생기는 턱관절의 긴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턱관절이 약간 소리가 나고 불편하신 분들이 공황장애 환자이지는 않아요. 증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공황장애 만성적인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턱관절의 긴장을 100%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나하나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공황장애와 연결되지는 않지만 공황장애에 노출되신 분들은 이걸 동시다발적으로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어디가 어떤 증상이 더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일 뿐이고, 뭐 그 중에서 몇 개만 더 심하고 몇 개는 덜 심하고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세 불경이나 근골격의 통증 때문에 와서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자율신경계가 깨져서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단순히 그 아프다고 얘기하는 부위의 근육과 여러 가지 골격들을 몇 가지 본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수정되기는, 그분이 호소하는 통증이나 불편함이 해결되기에는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가 좀 넓혀서 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찾아오신 분들이 저 공황장애 있어요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아까 이거는 좀 감추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한테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지만 너무 극심하게 아프고 통증이 여기저기 있는 것 같이 우리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엔 상담 과정 가운데 혹시 신경과 약 드시고 계시는 건 있는지, 이런 증상들에 관련된 약을 드시고 처방을 받아서 드시고 계시는 건 있지는 않은지 라는 것을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그분을 관리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근육, 근골격계 시선으로만 바라봐서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예요. 이런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공황장애를 만성적으로 가지시는 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줄 건데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스테오패시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